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를 추진하던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법안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절세 투자 방법 등을 통한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1.9% 떨어지는 등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 종목이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한 영향입니다. 최근 달러 강세가 기조가 이어지자 환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달러 예금 인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고환율 장기화에 대비해 건정성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리스크를 둘러싼 저축은행 위기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PF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향방이 오리무중입니다. 폐지를 추진하던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이 법안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서며 개인 투자자들이 국회를 직접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도 전략자기에 분주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금투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며 금투세 폐지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등 금융상품 수익이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금투세는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시행을 2025년으로 유예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증권사들도 분주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절세 투자 방법 등을 통한 고객 유치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계좌별, 상품별로 산재한 투자 소득을 어떻게 합산할지 등도 관건인데 증권사들의 고객 유치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NH투자증권은 금투세 TF팀 가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NH투자증권 측은 세금 분석과 절세 방안 등 대고객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계획으로 고객의 절세 혜택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한, 삼성, KB 등 주요 증권사들도 금투세 관련 향방을 예의주시하며 절세 관련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 시장 혼란 속 구체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없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에 대한 우려를 본격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일주일 만에 5만 명을 넘겼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반도체주가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한 충격이 컸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93% 하락한 7만 6,100원으로 고꾸라졌습니다. SK하이닉스도 0.98% 빠진 17만 1,6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최근 반도체의 장세를 주도하던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등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지난 19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10% 급락해 시총이 300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시장에 척도로 간주되는 ASML, TSMC가 올 1분기에 부진한 성적표를 발표하며 반도체주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지자 환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달러 예금 인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5대 시중은행 기준 달러 예금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9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고환율 장기화에 대비해 건전성 관리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00원 선까지 급등하면서 시중은행 내 달러 예금 규모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은 558억 6,56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 약 77조 400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11월 635억 달러 규모였던 달러 예금은 매달 줄었고 올해에만 우리 돈 9조 원 이상 빠져나갔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3주 만에 우리 돈 2조 원 이상이 인출됐습니다. 달러 강세와 환율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환차익을 노린 달러 예금 인출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적립했다가 출금하거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원화로 돌려받는 달러 예금의 주 고객은 기업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발 불확실성과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강달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 예금 인출 가속화와 금융권 환차손 확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은 최대 700억, 기업은행은 400억 원대, 우리금융 200억 원대 환차손 규모를 추정했습니다. 금융사들은 외환 변동성에 대비한 외화 자산과 부채 등을 포함한 건전성 관리에 나섰습니다. 당장 이번 주 예정된 금융권 1분기 실적 발표에도 환차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부동산 PF 리스크를 둘러싼 저축은행 위기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PF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채권 상황과 관련해서 금융부 김도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정부가 저축은행의 이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서 경공매 활성화 조처를 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저축은행들에게 토지담보대출 관련 사업장을 경공매할 경우에 경락잔금 대출의 한도를 완화해주겠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락잔금 대출은 금융기관이 낙찰받은 물건을 담보로 경매대금 잔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낙찰자가 낙찰 후 남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낙찰받은 부동산을 인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상 저축은행은 PF 대출을 신용공여 총액의 20%까지만 실행할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실 PF 정리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까지만 토담대 사업장의 경락 잔금 대출에 한해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초과해도 제재하지 않는다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또 토담대 차주가 한 차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용공여 한도 의무를 비조치합니다. 경공매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내용인데 저축은행들이 이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이 경공매를 통해서 잠겨있는 채권을 회수를 하려고 노력을 할지 이제 그게 문제이죠. 연말 가서 이제 상황을 좀 보고 이제 좀 더 필요성이 있는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겠죠. 결국 저축은행들의 경공매 활성화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앞서 올해 개정된 저축은행 중앙액 표준 규정에 따르면요. 저축은행들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에 대해서는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실행해야 됩니다. 또 공매가는 실질 담보 가치와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 회차 최저 입찰 가격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서 경공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부실채권 시장 가격이 장부가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다며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정부가 이 저축은행권의 토지담보대출을 이 PF 리스크에 숨겨진 뇌관으로 보고 있다는 것 같은데 이 저축은행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의 부동산 개발 사업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중이 5에서 10% 비중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 자금은 시공사 등의 채무 보증 등을 통해서 금융기관 대출로 진행하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에 경기가 악화하면 채무 보증을 선 건설사와 대출을 내준 금융사 등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브릿지론 단계의 토지담보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에 대해서 관련 사업장 경공매를 활성화하라는 주문을 계속해서 넣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6.55%였습니다. 1년 만에 3%포인트 넘게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악화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연체율이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1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겁니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0조 원에 달하는데 여기에는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 10조 원은 빠져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데는 저축은행의 10조 원대 규모의 토지담보대출이 부동산 PF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토지담보대출은 브릿지론보다 한도 규제나 충당금 규제 수준이 낮다 보니까 저축은행들이 PF 대출보다 규제가 느슨한 토담대를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신호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들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되고 있는 건데요. 이달 들어서 저축은행 두 곳의 신용등급이 낮아졌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페퍼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렸습니다. 한국기업평가도 바로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국신용평가가 JT 신해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은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PF 리스크에 따른 저축은행 위기설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저축은행 업계 분위기가 현재 어떻습니까? 네, 토지담보대출을 제외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관련 부실만 해도 4조 8천억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손실 대응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실 채권에 대해서도 시장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다면서 경공매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저축은행은 자기 자본과 대손 충당금 적립 규모가 상당해서 손실 흡수 능력이 충분하다는 건데요. 저축은행의 지난해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14.35%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모든 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 기준보다 자기자본 비율이 3%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유동성 비율 역시 192%가량으로 법정 기준이 100%를 웃돌았고 대손 충당금 적립률도 법정 기준보다 13.89%포인트 높게 집계됐습니다. 업권에서는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경공매보다 만기 연장으로 버티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자체의 2차 펀드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펀드는 약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불안한 중동 정세의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사그라들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요새 정비 사업에선 건설사들 간의 뜨거운 수주전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공사비가 치솟자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참여하지는 않겠다는 건데요. 대신 건설사들은 안전하게 마진을 챙길 수 있고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운영 수익까지 낼 수 있는 이 데이터 센터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종 기술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서 볼 수 있었던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데이터 센터로 옮겨 붙었습니다. 최근 인천 서구 가좌동에 들어설 아마존 웹서비스의 데이터 센터 시공사 선정 입찰에 현대건설과 DLENC가 참여했습니다. GS건설은 단순 시공을 넘어 개발과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자회사 DC브릿지를 통해 경기 안양시에 에코프 안양 데이터 센터를 준공했습니다. 향후 개발과 운영 모두 맡아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 컴퓨터 서버를 한 곳에 모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센터 건설 시장 규모는 지난 2021년 약 5조 원, 2026년까지 매년 약 16%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 오픈AI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생성형 AI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도시정비 사업과 비교해 공사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낮고 운영까지 맡게 된다면 추가 수익성까지 기대할 수 있다 보니 건설사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 기존 시공 영역을 넘어서 설계와 개발, 운영까지 사업 전반으로 영역을 넓혀서 수익성 확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는 이제 첨단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중요도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향후 시장 규모 또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서 건설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술력을 빠르게 확보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현대건설은 강도 8.0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을 잡기 위한 최신 냉각 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액체에 서버를 담가 열을 식히는 차세대 냉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포스코 미래혁신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그룹이 당면한 주요 현안의 혁신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7대 미래혁신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장 회장은 지난 19일 열린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전략 세션에서 7대 미래혁신 과제를 통해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체제 전반을 혁신해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대 과제는 철강 경쟁력 재건을 비롯해 2차 전지 소재 본원 경쟁력 강화, 공정 투명한 거버넌스 혁신 등입니다. 포스코그룹은 원가의 구조적 혁신을 추진하고 철강 설비를 효율화해 매년 1조 원 이상의 원가 절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경우 미래 성장 가치가 높은 우량 자산에 대해 적극 투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밸류 체인을 완성하고 미래 소재 분야에 특화된 유망 사업을 집중 발굴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경영층 솔선수범의 일환으로 임원 급여는 최대 20% 반납하고 주식 보상 제도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금융 애로 점검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에 나섭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협의체 1차 회의를 공동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 금융연구소 관계자도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중소기업 자금 상황과 대출, 재무 상태 등을 살펴 리스크를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꾸려졌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비용은 높아지며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아직 연체율 등의 절대적 수치는 양호하지만 지속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협의체를 통해 주요 산업군별 자금 상황 등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기의 아이콘 백광이 현역에서 은퇴하고 명예 경주마로 제2의 삶을 시작합니다. 백광은 경주마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대통령배 경주에서 2위를 하며 성공적인 복귀 기록을 세웠는데요. 마주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백광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며 동물 명의 기부 1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체험목장 안성 팜랜드. 축구장 면적의 180배가 넘는 광활한 토지 한켠에 명예경주마 백광이 뛰놀고 있습니다. 백광은 현역에서 은퇴하고 마지막 마생을 이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어제 한국마사회와 서울마주협회 관계자, 경마 팬들이 모여 백광의 휴양목장 입사를 축하했습니다. 백광이 명예경주마 1호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곳 안성 팜랜드에서 나머지 여생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뜻깊은 것은 명예경주마들이 여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제공하게 되고 한국마사회는 농협 경제지주와 손잡고 명예경주마 휴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퇴 경주마 중 현역 시절 경주 성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경주마를 명예경주마로 선정한 후 이들을 위한 휴양 목장을 운영해 관광 명소화하는 겁니다. 이번에 휴양 목장에 입사한 백광은 치명적인 다리 질병으로 은퇴의 기로에 놓였지만 경주마 최초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난치병을 극복하고 대통령배 경주에서 2위에 오르는 등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고 이수홍 마주는 백광의 이름으로 장애 극복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며 제1호 동물명의 기부를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00명이 넘는 마주들이 경주마 이름으로 기부를 하며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백광으로부터 동물 명의 기부가 이렇게 큰 활동이 되고 하나의 모멘텀이 된 것 같고요. 조금 더 동물들과 인간이 조화롭게 잘 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향성이 된 것 같아서 한국마사회는 명예경주마 휴양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주 지역 휴양 목장을 추가하고 연내 명예경주마를 추가로 선정한다는 계획. 여기에 마사회와 마주협회가 공동으로 구성 중인 더러브렛 복지기금을 활용한 말 복지 사업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서울마주협회와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동물명의 기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부 약정서 교환과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늘 기업 활력과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지난 1분기 동안 주요 기업,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2024년 킬러 민생규제 개선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건의서에는 킬러 규제와 민생 규제,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등 100개의 규제 개선 과제가 담겼습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법 제도가 미비해 투자 애로를 겪거나 과도한 행정 절차로 기업 부담이 큰 사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사례 등 다양한 규제 애로가 포함됐고 고령화, 탄소 중립 등의 환경 변화가 반영된 건강, 환경,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 과제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도 66건 파악됐습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킬러 민생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데 이어 최근에는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를 발표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건의에 포함된 기업 현장의 다양한 규제 애로와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스페인 재생에너지 개발업체 매트릭스 리뉴어블스가 주도하는 신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2040년까지 15년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올 하반기부터 가동할 예정인 미국 전기차 신공장의 전력 일부를 태양광 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포스코 ENC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기반 스마트홈 기술을 활용해 노인, 장애인 특화 스마트홈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홈 네트워크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디바이스에 모아 목에 걸 수 있게 고안돼 침대와 휠체어 이동 시에도 가스 잠금, 조명 등 제어가 가능합니다. 롯데백화점이 외국인 고객 쇼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SK텔레콤과 계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통역사인 트랜스토커를 설치했습니다. 롯데는 에비뉴의 잠실점과 롯데월드몰 안내데스크에 트랜스토커를 설치하고 이후 활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우리은행이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Be Us for Us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우리은행 본점과 영업점,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전기전자 제품을 이 순환 거버넌스에 기부하는 식으로 자원순환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흐리고 전라권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도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중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저녁에서 밤 사이 강원 남부와 충북, 충남 남부와 그 밖의 남부 지방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 밤까지 강원 남부와 충청, 전북에는 5mm 내외, 전남과 제주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수요일인 모레 새벽까지 경북 5에서 30, 경남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공기질 깨끗했는데요. 내일도 미세먼지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환기를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13도, 대구는 11도로 오늘 아침보다 2, 3도가량 낮게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 21도, 대구 19도로 오늘 낮보다 1, 2도 정도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 흐려지겠습니다. 충청권에는 저녁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1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춘천 20도, 세종 22도, 수원 23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점차 흐려져 강릉과 울진에서는 밤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강릉과 울진 11도, 낮 기온은 속초 15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주 12도, 부산 13도로 아침을 맞이해 낮에는 광주 21도, 대구 19도, 제주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해상 흐린 가운데 동해와 남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와 남해에서 거세게 일겠습니다. 수요일 전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에는 구름 많겠는데요. 토요일 제주에는 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